안녕하세요.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림을 찾아라. 오늘 10월 6일이다, 그죠? 네. 네, 오늘 촬영 날짜는 10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일반인 기업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네이버에 이어서 오늘은 디어유를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네, 김혜준입니다. 예, 오늘 김혜준 프로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에 와서 내가 기업 분석한 내용을 한번 발표하고 싶다 이러신 분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 있는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여기서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직접 발표를 하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어유 저희들도 꽤 이 주식을 본 지는 됐는데요. 상장한 지 지금 한 2년 정도 네, 됐죠? 만 2년 돼갑니다. 네. 저도 공부를 여러 번 해봤었는데 사실 제가 이 엔터테인먼트 이런 아이돌 그룹 잘 모르다 보니까 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디어유 같은 회사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급등, 특히 52주 신고 같은 경우는 급등해버린 주식을 저희가 쫓아가기는 좀 두렵잖아요. 네, 무섭고. 부담스럽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반대쪽 쪽에 좀 비중이 많은데 반도체가 계속 꺾이니까 일부를 좀 다른 영역으로 옮겨보면 어떨까 해서 예. 이제 이 종목을 보게 됐는데 차트가 제가 8월 초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했거든요. 올해 8월 초에요. 예. 그래서 그렇죠. 차트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기업을 이렇게 보면서 막 우리는 이제 옆에서 막 급등하면 우리 쫓아가다가 또 당하고 이렇게 되다 네. 보니까 기업의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레포트도 써주시고 그래서 기업 분석해가지고 이제 증권사의 컨센서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23년 후반기니까 내년 이제 전망 24년 5년 여기에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율이 두 자릿수 이상인 거. 네. 두 자릿수 이상이 뭐 10% 이상 성장이 나오는 기업 중에 쫓아가는 스타일보다는 좀 많이 빠져 있었을 때 약간 바텀 픽싱하는 스타일이시네요. 네, 그렇죠. 예. 그 보통 많은 분들이 사실 시세가 막 이렇게 분출되는 종목 쫓아 사는 게 좀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걸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두 가지 이제 리스크가 있어요. 예, 떨어져 있는데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져 있다. NC소프트 같은 거. NC소프트가 그렇죠. 네. 지금도 NC소프트는 52주 신저가 네, 아직도 받아요. 그러니까요. 난 건데 방금 좋은 케이스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기업이 뭔가 신작을 이번에 출시했다가 신작이 폭망한 거죠. NC소프트.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계속 저점을 깬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험이 많죠.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캔슬림하고는 좀 반대예요, 그죠? 네, 우리가 네. 캔슬림 할 때는 항상 뉴하이, 네. 새로운 신고가를 낼 때 이 종목이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를 체크해서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라면 오늘 지금 디어유는 신고가가 나지 않았지만 이제 펀더멘탈이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나는 산다. 네, 그리고 결국은 신고가 날 거다 앞으로. 아니 이게 한번 빠지고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조정받고 이렇게 차트는 보면 이쁘게 돼 있으니까 그 연말이니까 또 엔터 쪽에서는 이제 뭐 각종 시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연말이니까 또 방학 때 되면 이쪽에 저기도 좀 상승할 것 같고 레포트를 보니까 이쪽에 좀 디어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좋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나와요?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차트 보니까 작년 10월 31일 날 22,650원 찍고 지금 4만 원이니까 주가가 이게 계속 약하게 흐르고 있는 주식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올 초에 이게 월봉이죠. 2월 달에 6만 원 근처까지 갔었네요. 예, 이런 거 보면 이 회사가 그냥 이렇게 힘없이 소외되어 있는 주식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소외주를 내가 밑에서 바텀 피싱하는 건 아니다. 네. 이런 뜻에서 말씀해 주셨고, 크게 보니까 이렇게 돌아서다가 지금 쉬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다. 예,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 시작해 주세요. 예, 디어유는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소프트웨어 업종에 분류돼 있고 시총은 10월 4일 기준입니다. 9,460억, 코스닥 순위 66위입니다. 52주 최고가는 58,000원으로 지금 현재 10월 4일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1%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는 22,650원으로 바닥에서는 75%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은 약 1.91%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좀 약하네요. 예, 외국인 지분이 2%가 안 되고. 예, 더군다나 또 최근에 외국인 지분이 줄었습니다. 아, 오히려 네. 감점 요인이네요. 네. 예, 거기다가 지난 고점 처음에 상장했을 때 99,000원까지 갔었는데, 네. 야, 99,000원 거기는 갔으면 거품인 것 같고요. 그렇네요. 지금 가격보다도 2배 이상이었는데 지금 시총이 9,400억이니까 그때 2조 넘었던 거네요. 네. 수익이 얼마나 하길래 그 2조가 넘었었죠? 나중에 뭐 뒤에 네. 재무제표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수급 보시면은 이 차트가 이렇게 해서 최근 들어서 기관 수급이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관이 9월 14일부터 이렇게 쭉 매수하고 있는 단계였고요. 그 기관이 투신이나 연기금, 사모펀드 이쪽 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기관 중에서도 연계금하고 투신 사모펀드에서 매수를 했다 그죠? 많은 양은 아니고 조금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꾸준히. 파는 거는 개인이 계속 팔고 있었네요. 네, 예. 외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예. 예, 개인은 하루도 안 빠지고 9월 1일 이후로 순매도 했다 그죠? 네, 아마 좀 많이 지치셔서 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너무 많이 지쳐서. 아까 컨센서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재무제표 컨센서스 보시면은 이 회사가 적자에다가 적자를 계속 보다가 22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23년, 24년, 25년을 보시면 매출 46%, 22%, 영업이익은 58%, 24%, 순이익은 43%, 26%. 그러니까 내년, 전명년이 그렇게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는가 보면 21년은 적자니까 놔두고 작년에 보면은 약 한 23% 정도 매출이 성장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23%, 그 다음에 흑자 전환을 작년에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으로 EPS도 보면 꾸준히 증가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도 될 기업 아닐까 싶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 잠깐만요. 상장한 게 21년 11월이었다 그죠? 네. 네, 제가 IPO 주식은 일단 그래도 의심을 갖고 네. 예, 과연 상장 이후에도 매출이랑 실적 성장이 나오는지 한 1년은 지켜봐야 된다. 네.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상장 전에 130억에서 400억 요 때는 좀 매출이 좀 급등을 했었지만 그래도 22년, 23년 계속 성장하네요. 네. 22년도에 23% 성장했고 23년 특히나 올해 60%나 성장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로 보면 굉장히 섹시한 기업이다. 그죠? 네. 네. 이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되게 높네요. 예, 영업이익률이 매출액이- 30%가 넘어가니까. 매출액이 작년도 기준으로 492억인데 영업이익이 163억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30%가 넘고 올해도 반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거의 한 340억 정도 지금 이미 나왔거든요. 반기 기준으로. 반기가 네, 반기가 이미.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률도 똑같이 35%씩 나왔어요. 네, 반기 기준으로만 봐도. 그래서 생각보다 예, 괜찮다. 실적적인 상당히 부분에서. 훌륭한데요. 그냥 예. 재무제표만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또 영업이익에서 네. 또 순이익으로 넘어갔을 때 또 확 까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보면.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그 BS 봤는데요. 부채가 없어요. 그렇네요 보니까. 부채도 없고 네. 부채 비율이 뭐 8% 9%밖에 안 돼. 8% 9%밖에 그래요?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익연금을 상당히 많이 쌓아놓고 있고요. 오. 다만 이제 많이 쌓아놓은 음. 이 이익연금, 뭐 수년금 상태인데 그 자본 활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배당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자사주메이트 안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자사주메이도 네. 조금- 조금은 했나요? 아니요 자사주메이 안 해요. 안 했죠. 예. 아직까지는 이 고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인 네. 것 같아서 주주 환원보다는 기업 가치 키우는데 예. 돈을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야, 23년에 이렇게 매출 60%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1, 2월 달에 반짝 오르고 그러고 나서 쉬고 네. 있는 예. 이런 기업 좋습니다. 네, 펀더멘탈이 좋은데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거.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재무 그 비율입니다. 여기 보면 부채 비율이 8% 올해 9% 상반기에 9% 정도로 꾸준히 아직은 이게 이제 21년에 공모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공모자금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하고 작년에 매출 증가율이 작년에 23%인데 올 상반기는 51%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33% 올해도 지금 작년 재작년 전부 33%고 올해는 35%로 영업이익률도 증가하고 있고 그 밑에 ROE 자기자본이익률이 21년에는 마이너스 이제 적자 봤지만 작년에 12, 18 요거는 조금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 밑에 ROIC 투자자본이익률은 자기가 투자한 자본에 비해서 이익률은 엄청 높습니다. 80%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영업은 지금은 잘 하고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네. 그 말이 나왔으니까 그 적자가 났던 이유가 뭐였었습니까? 21년이었나요? 네, 거기까지는 정확히 제가 아직 파악은 이인력 과거니까 지금. 예. 네. 21년도에 보면 영업이익은 132억 나왔는데 네. 당기순이익이 252억 나왔다 그죠? 네. 요게 무슨 영업권 성각이라든지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체크해 보면 좀 나올 거다 그죠? 그때 말에 상장을 했으니까 아마 상장하는데 저기도 있을 거고 회사가 그 20년에 디어유 법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아마 비용도 꽤 많이 초창기에는 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한번 옆에서 찾아봐 주시고요. 네. 네. 왕 차장님 혹시 모르나요? 네. 제가 몰랐다니까. 네. 그냥 예전에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잠깐 나지는 않는데 제가 찾아보고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예, 찾아보고 말씀을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DOU 아는 분은 아시지만 이게 약간 하이브랑 비슷한 그런 예. 기대감을 가지고 상장이 됐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데 DOU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디어유 기업 계획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어유는 2017년에 모바일 노래방 서비스로 출발했으나 여기에는 별 저희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그 우리은행 위비톡을 개발한 회사 브라이니코라고 합병을 하면서 이때 엔터 사업에 이제 이걸 접목하자 해가지고
그 아티스트 전용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이때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에 주요 서비스인 디어 유 버블이라는 아티스트와 그 팬들 간의 메시지를 소통하는 그런 서비스를 출시해가지고 팬과 아티스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회사 매출의 98%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노래방 서비스나 이런 건 미약하고요. 네. 그래서 거의 이렇게 돼 있고 산업 구조도 이제 이 기업의 수익 구조도 되게 간단해서 구독자가 얼마인가? 구독자 수. 그 이제 물론 구독자가 아티스트를 여러 명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월 4,500원에 구독료를 내니까 그 구독료가 전체 매출을 구성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구독자 수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구독료는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K-팝이라든가 이런 열풍 때문에 이 아티스트들이 이제 많이 여기에 또 이제 SM이라든가 JYP 거기에 소속 연예인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가수분들이 여기 이제 전부 와서 그 팬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예, 그쪽에 이제 대다수가 여성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젊은 층 10대, 20대 이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이라 이쪽으로 갈수록 그 또 증가 폭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들이 여성 팬들이 네. 많다는 거죠. 네. 예, 보통 보면 아이돌 그룹도 네. 여성 그룹은 별로 돈이 안 된다. 근데 블랙핑크는 돈은 잘 벌잖아요. 오숙 대리. 네. 그죠? 많이 벌죠. 네. 그 여성 팬이 많습니다. 아, 블랙핑크는 그렇네요. 우리 딸도 블랙핑크 좋아하니까. 네. 컨셉이 보면은 블랙핑크는 여자한 게 아니라 되게 힙하잖아요. 아, 그래서 여성 팬이 있고 막 우리나라의 오마이걸이나 이런 되게 여자함을 강조하는 그룹들은 오히려 남성 팬이 많고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차별하고. 그렇네요. 기존 상식은 남성 보이그룹이 한테 여성 팬들이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보이그룹들이 뭐 콘서트를 하든 뭘 하든 돈이 되고 걸그룹은 사실은 인기는 많은데 돈이 별로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고정관념이었는데 블랙핑크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여성 팬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엔터테이너들하고 그 메신저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줬다. 이거죠. 네. 근데 저는 그 한 명의 그 아이돌 그런 스타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메신저를 할 수 있을까?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뭐 이벤트 있을 때나 이럴 때 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제 팬들은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저쪽에서는 이제 보고서 거기에 주가 되는 것들을 보내주거나 자기한테 어떤 우리가 이제 요즘 유튜브 보면 자기 뭐 먹방이 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그것들을 가끔 하나씩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반 꼭 무료로 배포되는 유튜브보다는 뭔가 좀 다른 차원의 효용적인 가치가 있나 보네요. 우리가 연예인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 만나면 막 이렇게 열광하듯이 거기 이제 자기한테 직접 1대1로 카톡 같은 그런 게 왔다는 게 아마 그 학생들한테는 되게 큰 것 같아요. 젊은 여성분들한테. 그렇군요. 그러면 98.26%가 디어 유 버블에서 매출이 나오니까 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요것만 파보면 되겠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업 보고서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21년에 보면은 375억 매출이고, 그다음에 22년에 477억, 그리고 올해 반기에 지금 348억의 매출이 지금 이 디어 버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뭐 에브리싱 노래방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미미하니까 이것들만 아마 하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가격 변동 같은 게 정기 구독 서비스 과금 방식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서비스의 중요한 서비스 가격 변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저기 한 거는
거의 대부분이 해외 팬입니다. 국내보다는. 제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국내 팬들보다 해외 팬들이 더 많아요. 네, 많아요. 중국 팬이 거의 구독자가 35%가 중국이에요. 그래요? 중국에서는 성장성이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의 이 디어 버블에 대해서 보면요, 메신저 1대1 채팅방에서 수신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답장을 제공하는 이런 구독형이고요. 아이돌이랑 1대1 채팅을 할 수 있는 구독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연예인 채팅을 보내주면 그게 구독자에게 일괄적으로 전송이 되고요. 구독자는 마치 그 대화창에서 자기한테만 온 것처럼 이렇게 카톡이 오게 되니까 예, 거기서 이제 답장을 보내고 그러면 이제 이 아티스트들은 그걸 보고서 이제 주로 많은 것들이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답장을 또 가끔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관리는 하되 그게 영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학원을 할 때 그 학원 하셨어요? 예. 그 학생들 여학생들 특히 그때 당시에 BTS 막 노래 수업 시간에도 계속 듣고 그 사진 한 장 프린트만 해줘도요 그거 가지고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쪽 저희는 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노래 뭐 나오면 막 저한테 가서 선생님 이거 들어가요 하면서 막 가지고 와요. 그 이제 저는 조금 배웠다. 그래서 우리 김호준 프로님이 이 젊은 감성을 이해를 하고 계시군요. 그렇네요. 저랑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작년에 그 3프로 TV 보니까 그 CD 요즘에 안 쓰잖아요. 그런 거를 막 100장, 200장 막 이렇게 그 안에 이제 뭐 아이템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구매한다는 거 보면 그분들은 거기에 기꺼이 돈을 지출하는 건데 그 일상으로 한번 채팅을 자기한테 해줬다는 거에 월 4,500원이니까 그 큰 저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야,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글로벌 MZ세대들 여성을 주 타겟으로 하고요. 해외 비중이 약 75%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우리나라는 좀 한계가 작잖아요, 시장이. 근데 이제 해외로 뻗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확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대, 20대가 약 80% 이상이 10대, 20대 이 구독자들이고 그리고 여성 비율이 95%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여성을 타겟으로 이렇게 시장 타겟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23년 반기 말 현재 126개사 이상의 소속사가 지금 가입되어 있고요. 200개 이상의 팀이 있으며 584명의 IP를 참여시켜가지고 구독자 수가 228만 명까지 이제 늘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이 디어유 버블 서비스에서 뭐 핵심적인 게 들어가 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나 뭐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이 없으면 이런 게 없을 건데 지금 여기에 K-팝 아티스트 그리고 스포츠 스타도 있어요? 이제 그쪽은 아직은 미약한 것 같고 그쪽으로 계속 넓혀가려면 연예인까지 계속 이제 해갈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동국이나 안정환 뭐 스포츠 하니까 왜 축구 선수밖에 생각이 안 나죠? 저분이 워낙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오래된 축구 선수만 기억하시네. 그러게 오래된 선수. 그래도 박지성이나 누가 있으면 지금 현역 선수 손흥민도 있으면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 손흥민, 이강인이 있다면 저도 4,500원 내겠어요. 아니 우리 김범석 프로도 그러지 않을까요? 저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손흥민, 박지성 이렇게 있다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네요. 이게 확장성이다, 그죠? 그냥 팝 아티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 스타까지도. 네, 이제 그쪽은 사업 영역 확장이고 이제 일본, 미국까지 하고 있고요. 계속 넓혀갈 것 같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사실 국내에서는 통하지만 해외에서는 안 통하겠지만 박지성 그죠? 손흥민 이런 선수들은 아시아의 영웅이에요. 최상민 잘 모르시죠?
아니요. 그 손흥민이나 이강인은 굉장히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예, 그렇죠? 세계적인 선수인데 박지성 선수 예. 아시아에서 인기 엄청 많아요. 아시아의 이제 자긍심. 아 축구 안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저. 근데 그분들 이름은 알죠. 이제 중국이나 국가대표 동남아 경기할 때만 보고. 네, 중국이나 동남아 가도 박지성 선수 되게 그 존경해요. 네. 오히려 뭐 유럽보다는 아시아가 더 인기가 많아요. 아니 유럽에 거기서 아시아 선수가 저렇게 탑 클래스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약간 어떤 희망, 그렇죠. 네, 그런 걸 꿈 이런 것 때문인지 박지성 선수가 아시아에서 엄청 인기 많아요. 네, 좀 말이 샜는데 네, 계속해 주세요. 예,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시장 활성화 아티스트 활동이 이제 코로나 풀려서 해외로 이제 투어도 돌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해서 팬덤 플랫폼 이용 분대는 빈도는 앞으로 늘어날 추세로 보이고요. IP 확독자나 구독자 증가 추세가 아마 당분간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K 콘텐츠 시장이 앞으로 이제 기대감을 좀 형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여기 회사에서는 중국 현지의 간편 결제를 이용하게끔 구글이나 안드로이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구독자 수가 중국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중국에는 왕 차장님 네. 이런 플랫폼은 아직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아직 없겠네요. 왜냐하면 중국에 또 우리 농구하면 야오밍 네.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뭐 축구하면 박지성이지만 네. 농구하면 또 야오밍 이런 있으니까 이런 확장성이 스포츠까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막 머릿속으로 여러 선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국에 이런 플랫폼은 없습니다. 네. 이제 다음 페이지는 이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최애와 나만의 프라이빗 메시지 해갖고 선물처럼 찾아온 최애 메시지와 함께 설레는 일상에서 거기 맨 쪽에 보시면은 난 지금 이제 아티스트가 하는 거죠. 지금 산책 중이야. 지인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상대 구독자에게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럼 아마 이게 떡 날라오면은 아마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뭐 이제 단독 콘텐츠 이제 이거는 이제 아티스트가 자기 일상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자기가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예전에 그 학생들도 보면은 그 진짜 이런 공부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연예인이 뭘 먹고 뭘 좋아하고 뭔 색깔을 저기 하고 아무튼 귀신입니다. 자자자 깨고 있어요. 언제 생일이고 뭐 다음에 콘서트 언제 하고 머릿속에 예. 아마 공부를 그렇게 있으면 우등생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난 지금 선택 중이야. 예. 뭐 하고 있어 이러면 또 피드백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답장을 답장을 하면은 바로 못하죠. 그건. 못하죠. 좀 기다려야 되니까. 아마 이거는 그 약간 로봇 채팅방 그런 같아요. 느낌인 거. 그러겠네. 네, 대충 그렇게 하고 왜냐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 거 아니고 약간 그거 다 설팅 되니까 우리 거 물어보고 그 같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느낌상 약간 그럴 것 같고요. 여기 AI가 접목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AI 최대 수혜주겠는데요, 보니까. 그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이제 뭐 답장을 기다려 이런 거 이제 팬들이 응원 메시지 뭐 이런 거 보내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래 보면은 이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있고요. 이거를 구글 플레이로 또는 저기 뭐지 애플 스토어로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서 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제 그 회사 뒤에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쭉 아티스트들이 이제 처음에 신규 오픈한 거 네. 이렇게 쭉 리스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7인조 걸그룹 전용 프라이빗 서비스 버블 신규 오픈, 뒤에 아역 출신 배우 박지민 프라이빗 서비스 오픈, 그 다음에 JYP 보이밴드 이게 뭐야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이름이 어렵다. 여기 버블 신규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추가되는 아이템 IP가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JV 설립한다는 요 기사는 2월 22일 예. 올 초였다 그죠? 네. 그러면 지금 JV 설립을 했겠네요. 네, 설립은 했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네. 이제 아마 정식 서비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뭐지? 일본 그 어맵 홀딩스하고 이렇게 손잡고 하는 일본에서 하는 영업이고요. 예. 그 디어유는 여기에 로열티만 받습니다. 그리고 지분 44%를 가지고 지분 수익을 공유하는 거죠. 따라서 44%? 네, 그래서 이제 추가 비용 없이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애널리스트분은 이게 확장이 되면 네. 디어유의 영업이익률이 4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글도 제가 읽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지겠다고요? 예, 예. 야, 몰랐던 게 많네요. 다음은 이제 그 매출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용을 차감해야 순이익이 나오는 구조이니까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 스토어에 지급하는 결제 수수료 이 비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 이제 수수료 이거는 이제 JF나 뭐 SM에 이렇게 지불하는 그 구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6기, 7기의 결제 수수료가 이게 135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30억 있고 해서 합이 165억이거든요. 그 올해 반기 이 회사 매출액이 아까 354. 네,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만큼이 되니까 이 지급 수수료 거의 46%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22년 것도 한번 해봤어요. 예. 22년 것도 492억인데 이게 결제 수수료가 227억이나 돼요. 그러면 이제 46%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여기가 대부분 그 저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기 반기 보면은 매출이 354억, 영업비용이 229억. 여기에 보면은 영업이익이 124억. 얘가 일반 회사에 비해서 되게 많죠. 그래서 요 이익이 영업이 124억 금융수익이 45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아까 현금 비중이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게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기예금에 넣어놓을 게 아니라 우리 채슬리에 맡겨서 그죠? 주식으로 정기예금의 한 5배, 10배에 대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디어유에서 아직 잘 모르시나 봐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안정호 이사님 좀. 예, 법인에 있는 현금은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 있네. 예. 요즘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회사 이자 비용이나 이런 멘탈이 많이 나가는 회사에 비해서는 이제 오히려 그런 반대로 금리 수혜를 보는 업종이라서 좀 안정적으로 요즘에 뭐 PDF라든가 이런 걸로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면에서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최근에 고금리에 굉장히 허덕이는 기업들 많잖아요. 현금이 없고 자금을 끌어와서 쓰고 있는데 리파이낸싱 해야 되는데 계속 금리가 높아지니까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완전히 순현금이 지금 많은 그런 회사이군요. 그것도 이런 위기에 또 그 자금을 활용해서 또 새로운 영역이나 사업 확장 M&A나 이런 것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 이제 그거는 그 경영진에 달렸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387억이나 됩니다. 아유, 너무 많다. 보통 예금이 네, 387억. 제가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느냐, 나는 그래서 387억에 ROE를 높일 수 있는 네. 데 쓰느냐, 아니면 이렇게 예금으로 나누느냐. 그래서 정기 예적금이 743억 계속 하면은 거의 뭐 한 1,000억 가까운 현금이 여기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사에 보면 단기 금융상품에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없고 지분증권이 변경될 그런 채무증권도 없고 무엇보다도 신규 회사들은 그 전환사채라든가 신주인수급 이런 것들이 많았고 매번 물량 부담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환사채도 없습니다. 신주인수권도 없고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도 없고 아주 깔끔합니다. 그렇네. 예. 깔끔하네요. 그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이 경영진이나 최대 주주가 상당히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다. 네,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주주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예, 주주 구성은 보면은 최대 주주가 SM 35.62%를 가지고 있고요. SM이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SM은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가 인수를 해서 넘어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냐면은 이 디어유가 카카오의 손자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JYP에서 18.73% 가지고 있고요. 그 안종우 이분이 대표이사인데 이 외에 임원분들이 8.29%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나마 또 JIP가 18% 들고 있다고 하니까 약간 좀 안심은 되네요. 사실 SM에 대해서는 경영권이 이제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SM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주주를 많이 화나게 하는 그런 지배 구조였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간 쪽이 카카오니까 카카오가 굉장히 참 존경을 받아야 되는 기업인데 그 매니지먼트가 하여튼 뭐 약간 조금 저번에 서버 사고도 있었고 왜 우리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나? 뭐 나쁜 건 아닌데 그죠? 카카오 경영진이 왜 이래 좀 서투른가 이런 느낌도 들고 또 지난번 이 주주 가치에 훼손되는 그런 자회사 상장권도 좀 자회사 많고 상장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자본시장의 자금 너무 빼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JYP가 18.7%나 있으니까 오히려 또 긍정적인 이제 아마 부분이 SM과 JYP의 그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활용하고 서로 간에 적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지분을 같이 가지고 해서 이걸 하나의 뭐 플랫폼을 같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종우 이분이 대표이사님이죠? 예, 안종우 대표이사. 이분은 어떤 분인지 뒤에 설명이 나오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안종우 이분이 예전에 백그라운드가 좀 궁금한데. 백그라운드. 그 부분은 또 좀 찾아서 좀 이따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 사업의 특성과 확장성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엔터 사업의 특성이 자원이나 국경의 경계가 없다는 거고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한류 콘텐츠가 이제 요즘에 K-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세계적인 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원동력으로 해서 자리 잡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국경 지역 문화를 넘나들면서 소비 시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게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간 그 틱톡에서 K-팝 콘텐츠가 어느 정도 활용이 됐는가 이거를 이제 보는 건데요. 2019년에 3,350만 건에 이르던 영상 수가 21년에는 9,787만 건으로 3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우리나라 그 K-팝이라는 게 글로벌에서 얼마 정도 확장성이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이 뉴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소비하고 이용자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이 디어유 버블도 앞으로 여기에 맞춰서 수요가 계속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3배나 늘어났다니까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다, 그죠? 네, 우리나라인 좋은 거. 네. 다음은 이제 디어유에 대한 그 투자 의견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바이 나와 있고요. 그 목표 주가가 52,200원. 그래서 10월 4일 현재 주가 39,850원 대비 약 38.5% 정도의 그 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증권사 컨센서스인가요? 예. 증권사 컨센서스를 모아놓은 거니까 추정 기관 수가 거기 5개거든요. 예. 그래서 5개 증권사에서 추정한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컨센서스가 2자릿수 이상인 이것도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 취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애널리스트 한 분만 보면은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는 물론 그도 이제 부정확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정확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뭐 기업을 다니면서 일일이 탐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구조에서는 이제 그걸 활용을 하는 게 저희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애널리스트는 자기의 그 리포트가 그게 본인의 실력이고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예. 네, 아무래도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든 자료일 거니까 우리가 활용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 이제 업종 비교를 해보시면 코스닥의 퍼가 보통 한 52% 정도 되고 네. 코스닥 소프트웨어 업종은 132 정도 되는데 디어에는 39 정도 됩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더 낮아진 것 같고요. 코스닥 PER이 52배나 되네요. 그러게요. 아마 거기 2차 전지 최근에 에코프라고 그 3개 회사가 거의 15%인가 시총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겠네요. 네. 실제로 그 코스닥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이 400조 정도잖아요. 근데 400조인데 내년도의 예상 영업이익이 한 18조예요. 네. 그러니까 20조가 돼야 400조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20배? 예. 근데 내년 추정치가 그렇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8조, 10조 이랬어요. 그럼 10조에 400조만 하더라도 그죠? 40배가 되는 거고. 그 영업이익 기준이니까 순이익으로 따져보면 훨씬 더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전체 시장의 PR이 52배 정도인데 DOE는 39배. 근데 자기 자본이익률도 네. 코스닥은 3.31이고 소프트웨어 업종이 1.43인데 디어는 12.38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퍼밴드와 PBR 밴드가 이것도 사실은 이쪽 높은 그 바닥이라고 지금 바닥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되게 높습니다. 사실은 30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다가 제가 알게 된 건데 엔터 업종이나 이쪽 업종들이 보통 퍼 한 30배 정도 에너지 계산을 목표가 계산할 때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PBR은 어떻게 됩니까? PBR은 3.84, 3.83? 83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밴드의 하단이 8.83배고 3.83이고 지금 첫 페이지 네이버 자료에 보면 PBR이 6.01로 나오거든요. 디어요? 예, 첫 페이지 여기 보면 6배로 나오니까 지금 이게 말씀하신 게 트레일링 같거든요. 예, 트레일링이죠. 예. 예, 23년 6월 반기 기준이니까 예, 그래서 포워드로 보면은 23년 말 기준으로는 PR이 한 31배 정도 되고요. 31배, 예, PBR은 한 5.4배 정도 됩니다. 5.4배, 5.4배. 예. 왜냐하면 제가 뭐 PBR은 10배 넘는 기업을 잘 안 해가지고 예. 그러고 보니까 작년 최고치 쳤을 때는 PBR이 10배 넘었었겠다, 그죠? 그때는 네. 북밸류가 아직까지 또 못 올라왔을 때니까 예, 지금은 올 연말 기준으로 한 5배, 5.4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는 그 주가 수급인데 대차 잔고하고 공매도 차익 공매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를 그냥 흐름만 간단히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는 요즘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마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때 했는데 어제 그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또 주가가 갑자기 훅 빠졌습니다. 예. 대차 잔고 비중이 계속 늘어났네요. 예. 예, 일단 주가 올라오면 그냥 멀티플만 보면 비싸 보이니까 네. 일단 때리고 싶은 마음이 아마 들 건데 예, 그런 차원에서 이 공매도가 하나의 약간 위협이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 나온 거 뉴스들 쭉 있었는데 커버한 증권사가 아까 5개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삼성증권 혹시 커버돼 있습니까? 예, 삼성증권에서 8월 달에 나온 거 있습니다. 8월 달에요. 예. 그러면 보니까 여기 키움, 한화 등등 있는데 삼성증권 자료만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네. 네. 네, 삼성증권 자료 보시면은 8월 11일에 나왔고요. 그때 8월 10일에 제가 주가를 보니까 36,150원이었더라고요. 이때 시총은 8,500억인데 지금은
그보다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목이 아티스트 팬덤 확대와 함께하는 성장 곡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23년 추정이 813억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1190억. 그리고 영업이익 추정치가 23년에 283억. 그리고 24년에 425억. 그 다음에 순이익은 23년에 290억. 그리고 24년에 80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표가는 49,000원 퍼 24년 기준으로 퍼를 약 28.5배 적용해서 목표가를 산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증권사 요즘 애널리스트들이 제목을 적을 때 거의 광고 회사 카피라이터처럼 아주 네, 맞아요. 예, 톡톡 튀게 적잖아요. 예. 그 카피라이터 같은 이 제목에서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삼성증권은 제목이 아티스트의 팬덤 확대와 함께하는 성장 곡선. 네.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죠? 네. 그 다음에 키움증권은 보니까 같은 날 나왔는데 버블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 이거 노래 가사 아닌가요? 네가 제일 잘 나가. 예, 예, 맞아요. 블랙핑크 노래였나요? 트웬티원. 아, 21이니까. 아니 우리 오대리는 나이가 이제 30대 아닌가요? 돈 벌려고 네. 막 외국인들 리액션 영상도 다 찾아보고요. 어. 엔터에서 리액션. 관심 없는 그룹도 다 찾아봅니다. 와. 뭐 얘기하면 툭 바로바로 답이 나오니까 뭐 AI 로봇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화증권에서는 리포트 제목이 이토록 따박따박이겠죠? 예, 좋다. 예, 이토록 따박따박 올라가는 회사가 있던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런 약간 선입관념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따박따박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네요. 알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투자 코멘트,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 게 있습니까? 이거를 제가 전부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모았는데요. 네. 예, 캔슬림 앞 저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캔슬링을 하면서 할까요? 아니면 투자 포인트를 먼저 한번 정리를 그러면 하고 이거를 캔슬링을 들어갈까요? 캔슬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거를 이번에 신청해갖고 보면서 이 윌리엄 오닐이라는 분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제 종목을 압축하고 골라야 되잖아요. 네. 이분이 참 그물망을 참 촘촘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네 기업이 어떤 일이 분기 실적 갖고 하고 과거에 너는 어땠니가 두 번째 A. 예. 과거 3년 5년간 이걸로 하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의 N에서는 네가 앞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니? 글로벌 탑이니? 아니면은 앞으로 경쟁자 기업 수는 얼마만큼 되니? 또는 그 앞으로 증가율 평균 너는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니?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다 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뭐지? S. 네. S에는 이제 최근 그 발행 주식수, 너가 주식을 계속 증가시키는 회사니 아니면 줄여서 주주 가치를 올리는 그렇죠. 회사니 또는 전환사채나 이런 걸 해서 계속 주가를 희석시키는 그런 회사인지 또는 특수관계의 지분을 네가 팔았는지 한번 네. 회사 정보를 아무래도 자주 아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S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L에서는 너가 시장에서 지금 너가 그 관심을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 시장 그 지수, 종합지수 대비해서 얼마만큼 아웃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결정할 때 이제 보유 비율을 얼마만큼 너가 이제 여기다 투자 비율을 할 거니 이건데 약세장인가 강세장인가를 판단해서 자기의 투자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것만 잘 활용해도 어제 그 오픈방에 채팅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피해야 될 막 리스트 네. 기업들 그거 자료 어디서 구하니 막 어디 가면 있다 그래갖고 그거 차라리 그거 읽을 시간에 그거
하지 말고 자기가 투자 관심 이걸로 걸으면 그런 기업은 자동으로 제가 봐서는 걸러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저도 처음에 막 그랬는데 막 배우고 네. 막 이것도 기우 저것도 기우 오늘 또 저쪽 세터 올라가니까 그쪽도 기우겠는데 이제 점점 제가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린 기준도 이제 좀 좁혀서 내가 하는 영역만 그리고 작년 3월 그때부터 그 반도체 장비 기업을 지금 이제 그 같이 하는 분이 이제 좋게 보고 그분은 거기 올인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매매를 계속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그 주가도 반토막 났다가 9만 원까지 약 한 30-40% 올라갔다가 지금 좀 다시 조정받는데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오랫동안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이 애들은 작년에 하이브 같은 경우 그 예전에 그 학원생이 그랬던 거 보고 공모주 한 날 시골에서 올라온 버스에서 그거 샀거든요. 하이브 주식을 네. 공모하는 날요? 네? 공모하는 날? 네. 한없이 내려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내고 작년에 또 했어요 그거를. 그리고 고생하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또 팔았어요. 예. 그 보니까 지금 이제 보니까는 그 다음을 내가 못 먹는 거죠. 이 큰 걸. 그렇죠.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는 거기서 손실 좀 많이 하고 나오고 그게 우리 개인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신청한 것 저 위에 올라가는 건 내가 안 떨고 막 하루에 11% 밀어버리면 우리는 겁나잖아요. 그래서 안 떨고 쭉 가지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위해서 이거를 신청했습니다. 예. 야. 방금 이 말씀은 쇼츠로 네. 그죠?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이란 전략은 무엇인가? 그 본질에 대해서 그죠? 맞아요.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네요. 정확하게. 네. 무슨 과목 가르치셨습니까? 제가 원래 그 회계 조금 가르치다가 네. 또 컴퓨터 조금 가르치다가 초등학생 중학생 또 수학 조금 하다가 스펙타클 합니다. 앞으로 남은 30년은 주식 가르치실 건데요. 주식 투자를 제가 잘 특히나 몰라서. 캔슬림을 어떻게 활용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가. 예, 그물망이 같다라는 표현이 그죠? 네. 예,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미꾸라지인데 이 회사가 되게 큰 뱀장은 있냐 보일 때가 있는데 이 캔슬림이라는 그물망으로 해봤더니 싹 다 걸러지는 거죠. 엉터리 그렇죠. 주식들이. 네. 그죠. 근데 야 C는 지금 당장의 어닝 모멘텀, 그죠. 네. 그리고 A는 과거 네가 어땠니? 5년 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N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라는 부분인 건데 되게 참 개념을 그 공부를 할 때 이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건데 본질 파악을 저보다 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캔슬림으로 바로 들어가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캔슬림에서 C는 어땠습니까? 네, 캔슬 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는 23년 3분기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걸 기업에다 적용하다 보니까 그 신규 상장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에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적자가 나면 이게 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얘는 그나마 이제 20년부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적자 영업이익 쪽에 적자라는 거 빼고 하기 위해서 그 최근 이제 컨센을 저기다 적용을 해가지고 올해 그 여기에 이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 DOE는 아까 말씀드린 구독료가 정해져 있고 구독자 수가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가지다 보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을 하면 나중에 발표할 때 컨센과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예. 근데 이 기업은 거의 차이가 많이 안 난대요. 그러겠네요. 예. 왜냐면은 그 애플이나 이쪽 구글의 앱에 가면 구독자 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치가 비교적 정확하다고 해서 23년은 지금 절반 갔으니까 여기는 그 컨센의 90%를 주고요. 예. 또 24년 내년은 조금 부정확하니까 여기는 이제 80%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적용을 해봤더니
제가 잔머리를 굴렸는데 별 소용이 없는 짓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N에 가면은 걸러지는데 굳이 내가 미래를 추정해 가면서 작업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23년 컨센을 이제 80% 적용했을 때야, 이 회사가 원래 이제 영업이익이 204억인데 80% 적용을 하니까 116억 전년도 거 빼주면 예. 점수가 약 한 35점 정도. 이거는 매출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을 원래 하게 돼 있는데 어떤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아요. 네. 그럼 매출이 또 하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개를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는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하면은 76억에 80% 그리고 40억 해가지고 곱하기 100 하니까 47점. 그 어차피 맥스가 25점이니까 C는 제가 25점으로 산정을 해봤습니다. 참 꼼꼼하시다 그죠? 네, 엄청 매출로도 꼼꼼합니다. 해보시고 영업이익으로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매출로 해봐도 40% 증가가 나오고 영업이익으로 해봐도 한 52% 증가가 나오는 거다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맥스 점수 25점을 받게 되고 과거 3년 책에서는 5년이라고는 하긴 했는데 네. 그동안에 과거 3년 동안에 어땠습니까? 네, 3년은 20년이 영업이익 적자고 여기는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그전 자료가 참 없고 해서요. 네. 아까 말씀드린 24년에는 80%를 적용하고 해가지고 매출액 21년 매출액이 400억, 22년에 492억, 23년은 788억 컨센인데 여기에 90% 해가지고요. 709억으로 했고 24년에는 1151억 컨센인데 80% 적용해서 여기는 921억으로 해가지고 가중평균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0.23, 0.44, 0.30 해서 23%, 44%, 30% 이렇게 해가지고 3년 평균을 한 다음에 거기서 0.05를 뺀 다음에 곱하기 100을 했더니 약 27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32억 21년에 132억 22년에 163억 23년에 289억 24년에 458억인데 21년 2년은 자료를 과거 자료니까 그대로 쓰고 23년은 0.8%에서 260억 24년은 0.8에서 여기 0.8이 이게 오타 0.9 계산은 제대로 했는데 못하고요. 24년에는 0.8에서 366억 그래서 가중평균을 한 다음에 0.5 빼고 하니까 여기는 36.3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맥스가 25점이기 때문에 A도 역시 25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네, 그 3년 일단 그 영업이익 적자 영업이익이 네. 아니라 당기순이익 적자 네, 아까 전에 한번 네, 찾아봤는데요. 이유가 뭐죠? 일단 잠깐만요. 찾아보니까 지금 2019년부터 얘네들이 그 데이터가 지금 나와요. 예. 나오는데 19년도에는 매출액이 17억이었거든요. 그때는 아마 사업 초기라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건 아까 말씀했던 거는 2021년도에 매출액이 400억이 나왔었고 영업이익이 132억이 나왔는데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252억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던 건데 그 내용이 잠시만요. 252억이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매출이 400억인데 당기순이익이 252억이니까. 네, 지금 회사가 지금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CB하고 CPS를 보통주 전환에 따른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나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영업이 이거를 빼면은 실제로는 당기순이익도 흑자라고 합니다. 네. 네. CB하고 CB하고 CPS CPS. 보통주 전환에 따른 파생상품 평가 손실에 기인한다. 네. 네, 그래서 현금 유출이 없는 일회성 손실을 제외하면은 당기 순이익 또한 흑자 전환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최상무님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CPS 뭐 약간 우선주 상환 우선주는 상환 우선주. RCPS라고 예, 하니까 RCPS 인데. RCPS에서 R이 빠진 거니까 그죠? 무슨 전환 우선주 같긴 해요. 예.
그걸 보통주로 전환할 때 손실이라고 하는데 예. 잘 모르겠네요. 예. 근데 보통은 이게 우리가 스탁 옵션 같은 거 줄 때는 그 기업의 비용으로 잡히지 예, 그래 않습니까? 그죠? 맞아요. 예. 예, 그런 거 약간 비슷하게 예. 상장하는 시점에서 스탁 옵션과 같은 그런 기업의 일회성 손실로 잡힌 게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식의 회계 처리라면은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예. 혹시 다른 분 문희사님 그 2021년도에 기어유가 당기순이익이 252억 적자가 나왔거든요. 예.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영업이익은 132억 흑자가 나 있는데 그 지금 공시자료에 보면 CB와 CPS 주식 전환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주식 보상을 해줄 때 네. CB 전환해서 이제 주는데 그 전환해서 평가 차이가 아, 발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회성 손실로 그걸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평가 이익 난 만큼 직원들은 이제 이익을 벌지만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줘야 되는 거여서 손실로 잡았습니다. 대충 그 상장할 때 가격은 30만 원인데 예, 기존에 이제 상환하는 전환 가격이 뭐 5천 원으로 네. 잡혀 있다든지 예. 그래서 IPO 하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이제 전환사채에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일성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미 그거는 2년 전에 발생했던 그런 비용이고 영업상의 뭐 외상 매출금이 돌아오면서 상각이 되는 그런 심각한 그런 영업상의 손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도 요 맥스 점수가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 CAGR을 구하는 그 방식이 지금 요 공식대로 하면 이거는 그냥 단순 예. 평균 방식으로 계산한 거잖아요. 예. 네. 연간 성장률을 그냥 나누기 3으로 했는데 네. 한번 해볼게요. 예. 뭐 전체 총합 36%입니다. 아 36% 예. 어떤 거 영업이익인가요? 예, 영업이익. 네. 36%에서 5%를 빼야 되니까 한 그래도 31% 네. 되겠다 그죠? 그래도 만점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요 CAGR 구하는 공식은 약간 요렇게 단순 평균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닌데 네, 크게 그 트렌드를 보는 데는 차이가 없으니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에서도 25점 만점을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N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예. 이 저희한테 제일 죽음의 과목인데요. 이거는 이제 막 자기가 그 분야 사업에 대한 이해라든가 경기 이해, 그다음에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예측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아마 영원히 이게 공부 학습을 해야 되는 영역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투자의 실력을 가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목에 글로벌 탑티어인가 했는데 얘가 글로벌 탑티어라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경쟁사가 있긴 한데 그쪽에 네. 구독자 수도 훨씬 많고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근데 이제 아직 그쪽은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글로벌로 탑티어라고 봐주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0점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타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플랫폼은 지금은 없지 않나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저쪽에 위버스인가 하이브의 위버스 아. GM 거기 이제 무료 지금은 무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분기에 아마 저기를 유료화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아, 지금 그쪽에 그 아티스트 면이나 또는 그 하이브의 또 영향력이라든가 기업 규모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디어유가 조금 거기에 비하면 많이 작고 아티스트도 작고 구독 팬층들도 훨씬 작기 때문에 그래서 탑티어에서는 배제했습니다. 어때요? 오우석 대리 입장에서는 하이브가 갖고 있는 위버스라는 그 어마어마한 플랫폼하고
약간 비즈니스 모델이 약간 약간 다른 좀 것 같기도 다르다고 하고. 그러네. 예. 좀 다른데 네. 경쟁이 아니라 그 위버스가 원래 올해 출시하려고 했거든요. 그 구동 모델을. 아, 그 예. 얘기 나올 때 오히려 DOU가 올랐었어요. 아, 왜냐면 오히려. 그쪽 하이브 플랫폼 밸류가 그게 출시돼야지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출시된다고 하니까 올랐다가 하이브 실적 2분기 때 발표했는데 연기가 됐거든요. 그럼 하이브 주가 그때부터 빠지고 결국 엔터 평균 PR이 하이브가 좀 대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멀티플 빠지면서 엔터 다 빠졌는데 그때 DOU도 같이 빠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위버스 구동 모델 출시는 DOU한테 호재다. 예, 그렇게 저는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보완 작용을 해서 시장을 더 넓히니까 경쟁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 확장성을 더 키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위버스에는 하이브, YG 그리고 DOU는 JIP, SM 아. 이래서 그냥 다릅니다. 아. 얘네들은 얘네들. 그렇네요. 왜냐면은 펜이라고 하면은 이쪽 펜도 있지만 이쪽 펜도 있기 때문에 네. 서로 같이 이제 각각 각각 이렇게 이제 펜들이 있기 때문에 뭐 경쟁보다는 약간 같이 이제 커나가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엔터 SM 애들이 SM 아티스트가 하이브 위버스에 들어갈 일은 없거든요. DOU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SM하고 JYP 이쪽은 또 주주로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저쪽에다가 하기는 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구독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DOU 내에서도 아티스트 자기 좋아하는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복수로 구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올라갈 때 조금 할인은 해주는데 각각의 구독료를 지불하고. 근데 이게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아티스트들을 어느 데에서 데리고 오느냐 아, 그것도 있을 것 이에 같습니다. 따라서는 네. 경쟁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아까 전에 이 기획사들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야구 선수라든지 예. 누가 이제 여기에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저기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되면은 또 그거는 경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거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이제 또 아티스트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답장도 좀 성의껏 이렇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또 잘 안 되는 아티스트도 있대요. 그 이제 그거는 또 부정적인 거죠. 그러겠네요. 제도적으로 해외에 있는 아티스트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거기까지 할수 있나? 하이브 위버스에는 있지 않아요? 이타크 홀딩스 아리아나 그랜다랑 네, 저스틴 그거 있는 있네. 그걸 아예 합병 인수를 해가지고 그 아티스트들이 여기 아 인수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들어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이브에서 그 기획사를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래서 말고도 이제 다 인수해가지고. 들어와 있고요. 힙합 레이블도 인수하고 하이브는 돈을 엄청 쓰면서 음. 하이브의 위버스 자체가 글로벌 완전히 탑 네. 플랫폼이 된 거죠. 거기에 방금 우리 최상무님 질문한 것처럼 아예 우리가 그런 해외 아티스트들도 흡수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저스틴 비버 같은 아리아나 그란데 그 뭐 완전히 세계 글로벌 탑이잖아요. 네. 저도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 거를 보면 만약에 우리가 하이브를 지금 분석을 했다. 그러면 위버스를 갖고 있으니까 글로벌 탑 10, 탑 10이 아니라 탑 티어로 10점 줄 수가 있는데 DOU는 주기가 애매하다. 왕점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어떻게 그렇기도 하고 제가 네. 그거를 탑 티어인지 아닌지 좀 구분하기가 네. 제 의미로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네. 근데 이게 유저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그쪽하고 저희 쪽하고 DOU랑 네, DOU는 DOU의 지금 유저수는 아까 200만 저희가 아까 1000만이 넘는다고 1000만? 들었어요. DOU가요? 아니 저쪽 위버스. 위버스가? 네, 위버스가. 위버스가 1000만이고 그쪽은 이제 아직 무료니까 뛰어오면 아마 240만. 200이 아까 240만? 원 연만까지 250만 정도 보더라고요. 확실히 뭐 차이는 나네요. 근데 네. 그 가입하고 무료하니까 음. 다 누구도 가입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유료 유료니까. 구독자니까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런 플랫폼이 특화된 건 알겠는데 실제로 그 아티스트들하고 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은
그 유튜브도 있고 다른 그 소셜 미디어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쪽에서 특화된 건 알겠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냐? 이런 거 볼 때는 좀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되게 좋은 예. 지적인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도 뭐 똑같은 생각 하거든요. 소통하는 채널이 유튜브나 짤이나 예. 틱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근데 1대 10,000, 1대 100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 플랫폼에서는 그럴싸하게 얘기를 답을 자기한테만 오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게 핵심인 것 만들어주고. 같아요. 나한테만 아까처럼 그 나는 뭐하고 있는데 넌 지금 그렇죠. 어디니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유튜브는 일방적인 원 디렉션이니까 네.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워렌 버핏이 네, 최성우님한테 직접적으로 1대1로 지금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성우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500원을 지불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어떤 문의를 하면은 바로 보낼 수는 없어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 피드백을 준다 이런 건 있더라고요. 네. 그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서로 시간이 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네. 아무튼 이 점수를 줄 때는 일단은 애매하면 보수적으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0점으로 넘어가긴 하겠지만 지금 위버스랑 이 DOU의 버블의 플랫폼은 제가 봐도 같이 상생하면서 이 마켓을 지금 개척해 나가면서 이러한 플랫폼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위버스가 1등이고 얘는 2등, 3등 약간 요런 개념은 좀 아닌 거는 같아요. 쫓아가는 가는 건 맞지만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예전에 아이들 보면은 이 팬심이라는 게 이 아이가 뭐를 그 어느 연예인을 좋아해서 이렇게 하면 옆에도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죠. 같이 좋아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확장성이 훨씬 빨라져. 예. 네, 그냥 아마 이것도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게.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연예인들 되게 좋아하다도 연예인이 뭐 사고를 친다 그러면 확 식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플랫폼도 아마 그럴 가능성도 위험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건 또 리스크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 N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래 영역이니까 요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리포트 그 정리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설명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리포터 어떤 부분을 리포트 뉴스 정리 15쪽에서 22쪽 아까 삼성 하나 이게 예. 그다음에 뉴스 기사까지 이렇게 해서 예. 그게 너무 많아서 제가 따로 한 페이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씩 언급된 것도 있는데요. 우선 키움, 삼성 하나 그리고 그 뉴스 해주신 엘렌 분과 기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걸 작성해 보니까 이게 무지 힘든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제 앞으로는 레포트 읽을 때도 감사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한 시장 확대와 신규 아스트 이점으로 인한 구독자 증가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3년 초에 NC로부터 유니버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내 구독자 비중이 유니버스는 국내 구독자 비중이 높대요. 그래서 구독료로 아티스트 1인당 여기 지금 디어유에서 버블을 4,500원씩 이렇게 과금을 하고 있는데 23년 2분기 전분기 대비 구독자가 20만 증가했는데 그래가지고 225만이 됐거든요. 이 증가 요인에 버블 구독자가 순증한 게 약 55% 정도고 유니버스에서 약 45%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인수에 따른 시너지를 잘 살렸다고 생각이 되고 사업의 특성에서도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경영진이 좀 잘해주길 바란 거 이런 아까 많이 보건 현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장성을 좀 잘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분기에 기준으로 소통 중 아티스트 107개 기획사 174개 팀 그래서
명의 아티스트를 보유하게 되었고요. 구독자 국가별 비중에는 중국이 35%, 한국이 24%, 일본이 14%, 미국이 8%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대부분이 구글이나 웹스터를 통해서 이렇게 접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분들이 단기 실적 컨센의 그 정확도가 좀 높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주식을 투자했는데 컨센에서는 흑자가 난다고 이렇게 해고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적이 안 좋다는 보고서 한 방에 다음날 12% 폭락하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점도 좀 저한테는 좋게 보였습니다. 일본 팬 플랫폼인 MN홀딩스와 협업 조인트 벤처 설립을 올 6월에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서비스 개시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요. 버블포 재팬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열티가 매출의 10 내기 30%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매출 성격으로 별도의 비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약 43억 정도의 수익이 추가로 예상된다고 이렇게 레포트에 나와 있어서 그렇고 영업 지분법 순이익이 지분율이 약 44%에서 여기서도 약 한 43억 정도의 인식이 예상되다. 참고로 MN홀딩스는 200만 유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일본 유사한 플랫폼으로서 300개 이상의 IP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조금 올 연말과 4분기와 내년 이게 출시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가적인 확장성이 수익이 확장되지 않을까 이 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에도 현지 파트너들과 논의를 거쳐서 조인트 벤처식으로 해서 그 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준비를 중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9월에 그 손글씨하고 이모티콘 이런 디지털 아이템을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SM 주주 구성을 보면 아까 카카오로 되어 있네. 카카오 외 13인 40.3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8.8%. 이거는 왜 제가 해놨었냐면요. SM 자회사인 디어유가 카카오그룹의 손자회사로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카카오하고 뭐 추가적인 어떤 사업이 혹시 구상되지 않을까 이 손글씨 아이템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디어유 버블에 쓸 수 있는 이모티콘 판매라든가 채팅방 내 아티스트 손글씨 폰트 적용 뭐 기능 등 수익 모델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고 현재는 매출의 98% 채팅을 위한 구독료를 올리고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카카오그룹과 시너지가 뭐 선물하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사 정우정 기사님 기사를 여기다가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이제 신규 아티스트들이 데뷔 입점을 추가로 해야 이게 구독자 그 팬들의 구독자가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하나증권 리포트에 있던 건데요. SM 아티스트인 리제, JYP의 A2K 및 프로젝트 C 이게 각각 3, 4분기에 데뷔를 하면 추가로 입점 예상된다는 상황이고요. 24년도에 SM에서 NCT 도쿄 신규 걸그룹 JYP는 니주 보유하고 로드 프로젝트인가? 이걸 해서 데뷔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이제 추가적인 그 아티스트 증가로 인한 또 신규 구독자가 증가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경제적 하이브 산하의 위버스라는 팬 커뮤니티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라이브 게시판, 굿즈 샵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월간 그 활성인데 활성 이용자 수 약 10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전체는 뭐 2천만 명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월 12일 날 SM 아티스트 입점돼 있고 24년 2분기에 유료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속 아티스트 비교를 해보면 위버스 DM에는 하이브, IG,
그다음에 아까 이타카 홀딩스의 아리아나 그란데 이게 SM 이렇게 돼 있고요. DOU 버블은 SM, JYP, 스타쉽, 큐브 그리고 중소기획사가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버스와 이런 약간의 그 경쟁 밀리는 규모명이나 이런 면에서 좀 그 아티스트도 좀 그런 경쟁 관계이기도 하고 위버스의 이용자 수나 아티스트 면에서 훨씬 앞서 있고 탑은 위버스가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DOU 투자를 하면서도 하이브 쪽을 항상 견눈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팬들은 규모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팬심으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버블과 위버스를 동시에 구독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두 경쟁업체가 경쟁하면서 시장이 더 커져가지고 활성화되고 동방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DOU 버블의 최대 주주가 SM, JYP이므로 소속 아티스트를 위버스에 뺏길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가 있는데 여기도 적혀 있지만 9월 10일 날 SM 아티스트들이 입점을 한 게 이게 위버스에 입점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요 뉴스가 나왔을 때도 DOU 주가가 좀 빠지지 않았었나요? 입점은 했는데 그래서 이때도 좀 약간 의아해했던 게 분명히 SM하고 JYP가 이 DOU의 대주주인데 SM 아티스트들이 왜 위버스에 입점을 한다고 그러나? 하이브가 그 카카오랑 지분 경쟁에서 발대면서 요청했던 게 SM에 있는 아티스트들을 위버스에 좀 입점시키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에스판가가 위버스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버스는 채팅은 아니고 지금 뭐 굿즈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쵸. 다른 걸로. 그런 면으로 보면 약간 서로 플랫폼이긴 한데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른 플랫폼이고 SM 입장에서는 DOU에서는 구독 모델로 돈을 좀 벌고 저쪽 위버스 가서는 굿즈 팔고 그죠? 콘서트 같은 거 있을 때 콘서트 티켓 좀 팔고 뭐 그래서 약간 좀 다른 플랫폼으로 환영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일단 양쪽이 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동반 성장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뒤에 제가 자료 하나 추가해 온 게 DOU 실적 그래프하고 버블의 구독 추이를 이렇게 차트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실적이 22년 1분기에 45억, 2분기에 좀 줄었습니다. 35억으로. 그리고 3분기부터 40, 43, 57, 67, 76 이렇게 꾸준히 분기별로 봐도 상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뭐 우리가 흔히 기업들을 보면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분기에 실적이 확 줄었다 늘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항상 꾸준한 것 같은 그런 기업이라는 저기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 추이를 보면 21년 1분기에 130만에서 135, 145, 165, 205만 올 상반기에 225만까지 이렇게 늘었고 3분기에 240만하고 연말까지 250만 예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가로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규 아티스트 입점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 구독료가 변하지 않는 한 결국 구독자 수 추이가 그렇죠. 직결이 되는 거네요. 직결되니까. 아마 뭐 10년 뒤에는 4,500원이 아니라 그때는 한 2만 원 내고 있겠죠. 뭐. 그렇죠. 10년 뒤에도 뭐 4,500원 하지는 않을 거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앞으로 향후 20% 이상 매출 성장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향후에 20% 이상 매출 성장이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 23년에 60%, 24년에 46%, 25년에 22% 이 추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20% 이상 성장이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나름 좀 그 정도 제가 추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2점을 곱해서 6점 부여했습니다. 좋습니다.
경쟁 기업 수가 3개를 초과하는가, 이게 이제 이버스가 있긴 한데 뭐 추가로 더 경쟁 관계,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유튜브랑 이렇게 한다면 무한정 많아지겠지만 뭐 1개 정도 제가 봤고요. 그런다 그래서 뭐 감점할 요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0점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편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번에 하이브와 그 SM 관계 때문에 좀 저희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넘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저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거의 도망갔어. 그리고 향후 5년간 뉴마켓의 연평균 성장률 하는 거다, 그죠? 네.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예, 향후 5년간 뉴마켓에서 이 CARG를 제가 구하는 공식을 잘 모릅니다. 아까도 그래서 단순 평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년에 60%, 24년에 46%, 25년에 20% 추세를 감안하면 또 하나는 유니버스 인수 효과로 이게 이제 쭉 지금 가고 내년에 일본 아까 MM홀딩스 협업을 해서 그쪽에 조인트 벤처를 해서 추가로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사업 현지 파트너 논의 이런 게 만일에 논증이 된다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이게 실현되지 않았고 아마도 여기 재팬 인수한 거 요거는 확실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에 5년에 그 60%, 46%, 20% 단순 평균하니까 43% 정도 나옵니다. 또 버블이 포 재팬 일본은 그 로열티만 받는 수입이고 뒤의 영업이익률이 40%를 넘는 저 애널리스트 분석글을 참조를 해서 감안해서 저 개인적으로 약 한 30% 정도는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줘서 30%에 50점 해가지고 15점을 산정해봤습니다. 예. 사실 이 예측치가 제일 계산하기 힘든 건데, 그죠? 예. 근데 이 회사는 제가 사실 기업 분석을 할 때 향후 3년의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이런 걸 사실 좀 잘 안 믿어요. 네. 네, 안 믿고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인데,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추정치보다 오히려 더 잘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지금 적어 놓으신 부분들은 다 가시성이 높고 실현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얼마든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아까 그 뭐 스포츠 스타들 하고 그 확장성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옛날에 아마존이 중고책 팔다가 뭐 이것저것 지금 뭐 햇반도 팔고 다 팔잖아요. 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확장성은 우리가 예측한 거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나중에 보너스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된다면, 실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걸 숫자로 적기에는 적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N의 합계 점수가 그러면 얼마 나오죠? 거기 아까 6점 줬던 거 20% 성장 6점 3년 줬던 거하고 여기 15점 해가지고요 21점 줬습니다. 예. 사실 여기서 2번 같은 경우가 20% 이상 성장하는 연수에다가 곱하기 2점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60% 성장하는데도 2점 뭐 이러니까 사실 제가 이 공식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아예 20% 이상 매출 성장하는 3년 동안에 이것도 CAGR로 때려버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었는데 일단 있는 거 그대로 해서 N 점수는 21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S 하겠습니다. S는 최근 3년 동안 발행 주시 대비 자사주 매입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가 했는데 이 회사 자사주가 1.44%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00 해가지고 2.88점 줬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3년간 공시된 자사주 매입 아직까지는 계획이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해당 없고요. 특수관계 지분 매도 비율은 해당 사항 없는 걸로 했습니다. 아까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그
회사 임원분이 주식을 판 게 하나 있어요. 예. 근데 또 다른 분이 또 그만큼 샀기 때문에 그냥 제가 퉁쳐가지고 없는 걸로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전환사채나 1년 내 낙업 물량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회사는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합계 점수 2.88점으로 S를 산정했습니다. 네. 다음은 L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전년말 지수가 2236.40입니다. 근데 10월 4일 종가 기준으로 2405.69이므로 이걸 빼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약 8% 정도 올해 상승을 했습니다. DAU는 작년 말에 28,800원이었고 지금 10월 4일 종가가 39,850원이므로 빼가지고 산정하면 38%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고요. 그래서 YDT 10% 초과 수익률당 5점 해가지고 38에 8 뺀 다음에 10% 빼주고 곱하기 5. 내가 이거 맞게 한 건가? 뭐 잘못 적은 것 같은데? 38 빼기 8에서 5점. 이거 적용 잘못해 놓은 것 같아요. 네, 15점은 맞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왜냐면은 10%당 5점으로 저희가 하기로 했으니까요. 30%면은 네, 15점. 네, 이건 맞아요. 네, 맞네. 예. 그래서 15점 L 점수 산정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I는 최근 6개월간 외국인 보유 비율 증감에다 곱하기 200인데 6개월 전에 외국인 보유 비율이 3.70이었는데 지금 10월 4일 외국인 비율은 1.69입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감소해가지고 여기에다 곱하기 200 하니까 마이너스 4.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합계점수 4.0인데 저는 이제 뭐 외국인 지분 차라리 이렇게 줄은 게 저는 기관이 사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니네 다 팔고 떠나버려라. 그럼 기관이라도 올리기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아까 보여주신 거 8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네. 이게 누적인가요? 순매수 누적입니다. 순매수 누적에 기관은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은 정말 팔았네요. 네, 줄어들고 계속 있습니다. 줄었군요. 그리고 아까 혹시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을 했나요? 아니 소각은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안 했으면 자기 주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주식이 없는 거로 나오거든요. 그래요?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저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자사주 매입을 했나? 우리 사주네요. 그래서 자사주가. 가지고 있는 거. 예, 우리 주식이 사주로? 없어요. 네. 우리 사주? 아, 그렇죠. 제가 저기 우리 여기에 사주로, 할 때 자사주 우리 사주를 합쳐서 네네네. 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기 주식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자사주 0점. 매입이 아니라 공모할 때 아마 우리 사주 줬던 게 그대로 있는 거다, 그죠? 그럼 S는 0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0점을 하고 되게 섹시한 회사인데 외국인들이 플랫폼 기업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는데 이 회사를 오히려 3.7에서 1.7로 2% 팔았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처음에 샀던 외국인은 CFD 계좌를 이용한 그냥 국내 검은머리 외국인이었지 않았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순수 외국인들은 아직 이 DAU라는 이런 플랫폼이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모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아프리카 TV 있잖아요. 네. 아프리카 TV도 처음에 한 4, 5년 전에 야, 이런 아프리카 TV가 참 독특한 모델이었거든요. 예, 결국 그렇죠. 유튜브가 나중에 따라했잖아요. 예. 별풍선 하듯이 유튜브에서 슈퍼챗 만들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아프리카 TV 같은 이런 플랫폼을 알게 되면 시총이 2,700억 이렇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얘기를 저희 회의 시간에도 막 했었는데 아프리카 TV가 시총 거의 한 1조 7천억 한 2조 왔었죠. 네. 최고 많이 올랐을 때는요. 예. 네. 지금 얼마예요? 9천원입니다. 9천억. 그래서 약간 DAU도 아직 외국인이 저는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여유도 들어요. 공교롭게도 시총이 비슷해요. 9천원입니다. 지금 9천이 되긴 해요. 근데 외국인 지분율은 2%가 안 되는 수준이고 아프리카는 좀 외국인 지분 많이 늘었죠? 네, 지금 29% 있습니다. 29%죠. 와.
그래서 왜냐하면 저부터도 DOU 하면 약간 그냥 선입관이 많았었거든요. 네. 이익은 안 나고 그냥 플랫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좀 돈은 들어가고 돈이 필요하니까 상장을 했는데 과연 이익이 날까? 그냥 그런 막연한 선입관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끝까지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M은 지금 코스피 5개월 이동평균선 강세장이 100%, 약세장이 50% 했는데요. 10월 4일 날 마감 지수가 2405.69고 코스피 지수 5개월 이평선이 2525 해서 그걸 계산을 하니까 이쪽이 약세장인 거죠. 네, 제에서 예. 약세장으로 감안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5개월 이평선이 지금 깨져 있기 때문에 약세장에서는 윌리엄 오닐은 일단 주식 사지 마라. 네, 공부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공부했는데 좀 허무하기도 한데 약세장이면 일단 근데 그 정도로 윌리엄 오닐이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죠? 네, 예, 그게 중요한 기업의 것 같아요. 펀더멘탈, 수급 다 체크하고 미래의 성장성 네. 다 체크하고 거기다가 시장 분위기까지 네. 네가 체크해서 들어가라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2525 5개월 선을 앞으로 회복할 건가 아닐 건가 네, 그 시장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저는 연말까지 전에 뭐 11월 달만 되더라도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캔슬님의 합계 점수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 2.88점 빼야 되죠? S에서 0점 처리하고요. 네. 그러면 C에서 25점, A에서 25점, N에서 21점, S 0점, L에서 15점, 그 다음에 I에서 4.02점 감점 해가지고 82.1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 계산한 점수는 84.9긴 하지만 감점을 좀 해도 대세에 큰 지장 없이 A 플러스 등급을 받았네요. A 플러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내용을 보면서 참 공부가 많이 됐다, 그죠? 예, 우리 김혜준 선생님이신데, 그 학원을 하셨으니까, 선생님이 우리 기업탐정 체슬리 강의 수강생이신데, 오늘은 저희가 학생이 되고, 예. 아이고, 우리 맞습니다. 김혜준 선생님이, 그죠? 예, 강사가 되셔가지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네, 그런 감사의 뜻에서 최근에 제가 아주 감동 깊게 읽었는데요. 1%를 잃는 힘, 메르 10만 구독자 이 메르님이 쓰신 책인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콧물이 나와가지고 감격의 콧물입니다. 네, 사실 정말 감격스러웠던 게 우리 김혜준 프로님이 시즌 1은 안 들으셨었죠? 네, 이번에 처음. 예, 이번에 시즌 2 기업탐정 체슬리 시즌 2를 듣고 계신데 지난번에 네이버를 발표하셨다 우리 천국의 계단에 시즌 1, 2 다 들으셨죠? 예, 그래서 그때도 와 이제 시즌 1, 2 6주간의 과정 아직 이번 시즌 2가 4주 지나섰으니까 10주 정도 하고도 이 정도 발표를 하신 거에 제가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감동스러웠었는데 시즌 2에 들어오셨는데 이 정도의 분석 발표를 하신다는 게 그죠?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기업탐정 체슬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